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녹화는 영정부터 일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올해도 이제 거의 절반이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데 보면은 뭐 세월이 늘 빨리 간다 빨리 간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딱 한 번 느리게 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고3 때 그때는 왜 세월이 그렇게 느리게 가는지, 그리고 지난 문재인 집권 5년 시기 정말 그 치욕적인 그런 세월이었는데 그거 끝나고 나니까 세월이 좀 빠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오늘은 우크라이나는 2부에 하도록 하고요. 주변 정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 8월 달 넘어가면 이제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전 세계 외교가에서도 6월 달에 웬만한 행사는 다 마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11월 되면 또 이제 외교관들이 바쁘죠. 12월 달에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11월 달에 모든 걸 다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절반쯤 되는 6월 달에도 굉장히 행사들이 많은데, 좀 요인들의 방문 이런 것도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시기적으로 제일 빨랐던 게 6월 13일 날 나토 사무총장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당연히 미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제 면담을 했고요. 그렇지만 역대 아마 나토 사무총장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이제 냉전 시기 이후에 나토의 어떤 위상, 새로운 이제 시대 국면에서 나토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나토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나토 사무총장이 지금 미국 대통령이나 유럽의 어떤 총리에 해당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바쁜, 굉장히 분주한 그런 외교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나토 사무총장이 미국과 한 이야기는, 지금 현재 나토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가장 중요한데, 이 전쟁이 유럽의 지역적인 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제 전체주의, 권위주의 세력이 승리하게 된다면은 이건 아마 중국이 대만을 치는 아마 그런 구실을 제공하게 될 거고, 그에 따라서 슈톨텐베르크 전 총리가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북한의 도발 이런 것과도 연계돼서 결국에는 세계 대전에 준하는 그런 식의 이제 분쟁의 규모가 크게 확대될 거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끝을 내야 된다. 그런 식의 어떤 암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하죠. 그래서 이거는 과거에 좀 진부한 얘기는 합니다만, 과거에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이렇게 4개국이 나치 독일이 이제 체코슬로바키아를 완전히 집어삼키는 걸 갖다가 외교적으로 승인을 해버리는, 그게 이제 그 치욕적인 뮌헨 협정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평화가 왔다, 평화를 이제 샀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처음에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텐 그 지방 일부만 독일계 주민이 많이 사는, 거기만 나치 독일이 장악하는 걸 했었으나 결국에는 체코슬로바키아 전토를 다 병합해버립니다. 오스트리아 이어서 말이죠. 38년 오스트리아 먹고. 그래서 결국 그때 아마 영국이나 프랑스나 그 당시에 어떤 서방 세력들이 일치 단결해서 전쟁을 불사하더라도 체코슬로바키아 넘겨줄 수 없다라고 했다면 2차 대전의 양상이 상당히 많이 변모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를 어정쩡한 상태로 휴전을 맺게 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대국들이 휴전을 해서 이게 전쟁을 중간에 종식시켜버린다든지, 그런 식이 됐을 때 결국에는 그 잠재된 전쟁을 갖다 또 하나 잉태하게 되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유럽에서 해결되지 못한 분쟁의 시가 결국에는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전파가 될 거다 하는 그런 예측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슈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이 또 한 이야기는, 지금까지는 이제 나토 회원국들만 중심으로 쭉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런 어떤 인도 태평양상의 이제 주요 국가들, 그러니까 이걸 like-minded country라고 합니다. 가치를 공유하는 주요 국가들과 함께 인도 태평양 그리고 유럽에 있어서의 어떤 그 안전 보장 이런 걸 갖다 같이 공유하는 그런 아시아 태평양의 파트너십을 격상시켜야 된다. 이런 언급도 한 것 같습니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 나토 사무총장이 꽤 자주 들락거렸었거든요. 과거에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어쩌다 한 번인데. 저도 옛날에 국회 파견 나와 있을 때 잠깐 그 당시 나토 사무총장하고 만찬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대개 이제 각국의 총리급 아무리 못해도 장관 이상을 한 사람들이 이제 나토 사무총장 하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이제 미국 출신의 장군들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주로 스칸디나비아, 그러니까 유럽에서 그렇게 영독불의 강대국이 아닌 그런 나라들에서 이제 좀 뽑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토는 7월 11일 날에서 12일까지 양일간의 리투아니아 빌뉴스라는 데서 이제 나토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거기에 아마 바이든이 당연히 참석하는데, 아마 바이든이 리투아니아를 방문한 길에 최근에 나토 가입을 마친 핀란드를 방문할 모양입니다. 이건 상당히 러시아에 대한 압박이 되겠죠.
그리고 윤 대통령도 거기에 나토 정상회의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문재인 같으면 나토 이런 데 들어가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우리는 나토 회원 국가가 아니고 지금 옵저버 자격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식의 계속 인게이지를 한다면은 소위 이제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이런 국가들 EU, 나토라든가 환태평양 상의 어떤 가치 동맹 이런 걸 갖다 좀 더 돈독하게 공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포착할 수 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리투아니아의 빌뉴스는 아마 지금까지 나토 정상회의가 개최된 이래 가장 러시아 국경과 근접한 도시에 산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그런 서방 쪽에서 그런 포석을 했을 겁니다. 저 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가 아니고 아주 러시아 국경에 가까이 붙은 리투아니아에 산다는 얘기죠. 리투아니아는 지금 그 발틱 3국 중에서도 가장 반중적인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점에서는 서방에서는 표를 많이 얻었다고 생각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나토의 어떤 훈련 이제 굉장히 강도를 높여 하고 있는데, 아마 냉전 시대에도 이 정도 규모로 다양한 훈련을 했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이제 굉장히 다양한 훈련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게 최근에 6월 12일에서 23일 얼마 전에 끝났죠. 오늘 그러니까 아직 이틀이나 더 남았네요. 꽤 긴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아마 독일에서 이제 공군 연합 훈련을 했었는데, 나토 창립 이래 아마 이게 최대 규모 공군 연합 훈련 같습니다. 무려 25개국이 참가했고, 항공기, 군용기 기체만 250기입니다. 그 다음에 총 인원은 10,000명 정도. 근데 여기 하나 재밌는 건 이제 나토 회원 국가가 아닌 일본하고 스웨덴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군사 고문단 정도가, 고문단이라기보다는 대표단이겠죠. 가서 그냥 그 쇼 내지는 연합 연습을 참관하는 걸로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실제 전투기를 날려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조종사, 스웨덴 조종사가 자국 전투기 비행기를 타고 연습에 참가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동영상이나 자료 화면은 제가 확보하지 못했는데, 아마 스웨덴은 자국산 그리펜이라는 전투기, 꽤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냥 체코라든가 그 다음에 헝가리 이런 나라에서 그리펜 전투기를 쓰고 있는데, 그게 아마 지금 연합연수에 참가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러시아가 말하는 동진, 그 다음에 나토가 단지 유럽뿐만 아니고 글로벌 차원에서 새로운 어떤 그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간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나토가 동경사무소를 개설을 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마크롱, 또 이 프랑스 대통령이 또 이제 참모를 끼얹었습니다. 자신은 나토 동경사무소 개설에 반대한다. 나토 회원국가죠. 근데 이게 반대한다 하더라도 설립되는 건 관계없습니다. 이미 설립된 상태고요. 이미 준비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프랑스의 아마 윤 대통령의 간 모양인데, 이거는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아마 부산 엑스포 유치, 그것 때문에 아마 지금 중간 점검회의,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한 모양입니다. 언론에 보니까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아마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은 사우디하고 이제 붙기 때문에 거의 돈으로 이제 처벌하는 저런 나라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까 굉장히 저는 회의적으로 봤었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작년 11월 달이던가요? 10월 달이던가요? 그때 거의 0대 49, 우리는 한 표도 이제 획득하지 못한, 그러니까 이제 교섭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를 지지해달라. 그런데 어느 한 나라도 한국을 지지하겠다고 문서를 보내준 나라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번 파리 회의에 있기 전에, 지금 왜 파리라는 그러면 이제 세계 엑스포 기구가 이제 프랑스 파리에 있습니다. 본부가.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우디 갈 건지 부산에 갈 건지 결정을 하는 거죠. 그게 아마 올 연말에 결정이 되는 모양인데, 그 중간 점검 회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우디인데 지금 보니까 어제 뉴스 보니까 80대 87, 그러니까 우리가 89을 획득했고 지지를 획득했고, 그 다음에 사우디는 87개국이다. 어마어마하게 따라붙었죠. 이건 상당히 놀랄 일인데, 이거는 그냥 우리 외교부가 잘해서 그러냐, 제가 듣기로는 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이제 선후배들이 열심히 일했겠죠.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이제 열심히 뛰었고 그건 사실인데, 지금 사우디가 미국에 대해서 계속 이제 불편한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으로서는 아주 괘씸하죠. 그러니까 이 사우디를 연미기 위해서 아마 주변 나라들 보고 아마 미국이 아마 한국을 도와줘라 라고 뒤에서 아마 공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을 지원해주면은 어디에를 더 주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표를 다 끌어모았다는 이야기였는데, 요거는 좀 더 제가 구체적인 정보를 얻게 되면 따로 한번 독립적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디지털 시대 엑스포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1970년 오사카 만국 박람회 그런 규모는 아니죠.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상하게 정권이 여기에 목을 매달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나중에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최근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지금 뭐 사실상 오늘까지인데 블링컨 방중 이게 있습니다. 6월 16일 날 가서 17일 날 회담을 하고 1박 2일이라고 하는데 실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방중 기간은 뭐 16일에서 20일까지라고 되어 있네요. 블링컨이 5년 만에, 그러니까 국무장관으로서는 이제 5년 만에 미국을 방문한 게 되는데 아마 블링컨 자신도 아마 중국 방문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프랑스에 주로 있었고 불어는 아주 잘한다 그러네요. 근데 이번에 왜 이게 이 시기에 이제 중국을 방문하느냐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실은 지난번 그 정찰 기구 사건 그 사건이 있기 전에 블링컨이 가도록 조율이 돼 있었다가 그 사건 때문에 이제 방문을 취소했죠. 근데 뭐 그에 대해서 뭐 좀 미적지근하긴 합니다만 중국이 사과 비슷한 그런 발언을 했고 관계 정상에 나가자 뭐 그런 식 언급을 했기 때문에 계속 이대로 이제 방치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대만 수역 이런 데서 이제 해군 함정들끼리 충돌한 사태. 그 다음에 뭐 어느 수역에서나 그게 뭐 흑해가 되든 그게 아조프해가 되든 또는 태평양이 되든 중국과 미국의 군용기들끼리 이제 격투를 벌이는 물론 이 기총탄을 쏘는 건 아닙니다만 상당히 근접한 상대에서 신경전을 벌이는 그런 위험 사태들이 지금 속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우발적인 사고에 의해서 분쟁에 휘말리는 걸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위기 관리 차원에서 방문하겠다. 막 그런 식으로 정당화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블링컨의 이 방문은 지금 민주당이나 공화당 일각에서 다 지금 반대를 하고 나오죠. 지금 시기에 지금 중국을 족치해야 되는데 그 방문을 왜 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실무 방문입니다. 국무장관 뭐 대단한 사람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의 화이애애한 분위기로 그래 받아들일 수는 없죠. 여전히 핵심적인 사안은 전혀 합의가 안 되는, 특히 대만 문제에서는 절대 합의가 안 되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 기존의 입장을 양 국가가 이제 서로 재확인하는 그런 절차는 불구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 관리를 위한 어떤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BBC 같은 데서는 회담 내용은 볼 게 없다. 특히 기대도 하지 않았다. 다만 회담 자체 했다는 거, 그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이런 식의 평가를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블링컨은 경쟁, 지금 현재 중국과 미국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리 비교를 치닫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상호 대화의 중요성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秦刚 외교부장이 안내를 했는데 하나 재밌는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입구에서 홀로 안내하는데 그게 통역을 쓰지 않고 영어로 하더만요 보니까. 되게 중국이 물론 영어를 합니다만 국무장관급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신들이 체면상 되게 중국을 하고 이제 통역을 쓰죠. 영어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본토에서 이제 외국 인사를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약 미국 간다면 영어를 쓰는 건 당연한데 이럴 경우에는 자국어 중국어를 써도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런 외교적 제스처는 보여줬다라는 거고秦刚은 일단 국교 수립 이후에 양국 관계가 최악이었다. 지금 현재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갖다 좀 타결할 필요가 있다고 넌지시 뭔가 이제 관계를 완화시키는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미중 관계가 비정상이냐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런 긴장이 팽배해 있다는 거지 물론 지금 당장 이제 양국 간의 무력 충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의 비슷한 수위로 이야기하는데 둘 다 이제秦刚은 약간 미소를 띄우긴 했습니다만 블링컨은 억지로 그렇게 했는 건 모르겠으나 이제 전혀 미소를 띄우지 않는 약간의 입가에 이제 주름 정도 그런 정도를 보였는데 원래 이 사람이 이제 포커페이스죠. 거의 웃지를 안 하고 파한대소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원래 이제 스타일이 그랬는데 가뜩이나 지금 중국 가가지고 지금 이재명이처럼 저래 웃고 하고 이러면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굉장히 표정 관리를 했다 그런 이제 평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이가 옛날에 외교부장 하다가秦刚한테 물려주고 자기는 이제 공산당 이제 국무위원인데 요게 이제 서열이 더 높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블링컨을 기자들 앞에서 이제 사진 찍고 이렇게 회의장으로 안내하는 그 모습을 봤더니 왕이가 블링컨하고 눈을 맞추지 않더만요 보니까. 그리고 손을 흔드는 것도 기자들에 대한 답례 이런 식의 제스처지 블링컨하고는 이제 얼굴도 눈을 맞추지 않는 이런 것도 사실 외교적 결례입니다. 일단 사람이 왔으면은 그냥 웃고 막수하고 마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보면 이제 굉장히 긴장이 팽배한 가운데 이번 방중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시진핑도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웃기는 거는 되게 외무장관, 국무장관 이런 사람을 가게 되면 맨날 누구를 만나고
그 다음날 누굴 만난다. 이미 일정이 다 짜여져야 되는데, 도착해가지고 친강하고 왕이를 만났는데도 이제 시진핑하고 면담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아마 중국의 술수죠. 약간 미국을 이제 초조하게 만들어 보는. 그래서 결국 이제 시진핑을 만났는데, 뭐 시진핑하고는 막 덕담 수준으로 끝났습니다. 시진핑도 막 윈윈하자. 서로가 사는 방법을 택하자.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경제가 안 좋고 중국도 엉망인데, 서로 안 좋으니까 뭔가 좀 이제 고민을 이제 토로하는 막 그런 장을 마련해보자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이미 큰 맥락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선거를 앞두고 이제 중국과 계속해서 이제 그 어떤 해법도 없는 상태에서 갈등만 고조시키는 이런 국면이 지속되면은 결코 대선 준비에 도움이 될 거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렇다고 해서 뭔가 이게 친화적으로, 중국 친화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득표에 도움이 될 리는 없습니다. 거의 이제 국민들이 70, 80%가 다 반중이기 때문에 미국은. 최소한 그래도 이제 러시아는 아닙니다만 중국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이제 굉장히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막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너무 친해지려는 이런 식의 제스처를 보이게 되면 그게 또 이제 대선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관리라는 전반적인 차원에서는 이번 방중 필요했었다라고 보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어차피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정부를, 그냥 분쟁이 발생한 두 개의 정부를 미국이 감당할 능력이 현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중국이 자꾸 러시아에 개입하는 문제, 이걸 갖다가 약간 좀 억지를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중국과 인게이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던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 어떤 부대 효과가 있냐면은, 일단 주요 요인들이 미국과 중국의 주요 요인들이 자꾸 만나게 된다면 러시아가 좀 초조하게 되겠죠. 이거 중국이 우리 뒷배에서 좀 지원해준 나라를 알았는데 이게 미국과 가까워지면서 자기들이 중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어떤 자산, 이런 게 감소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를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를 견제한다는 측면에서 블링컨의 방중은 어느 정도 의미는 있었다라고만 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진핑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근데 이 만나는 이제 자료형을 제가 띄우겠습니다만 좀 웃기죠. 마치 이제 시황제가 가운데 앉아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이제 블링컨 외무장관, 이렇게 국무장관이 있습니다만, 물론 이제 블링컨은 국가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시진핑보다는 한 급수 낮다고 해야 되겠죠. 하지만 외교적 관례상 국무장관, 장관 정도가 오면 어느 나라 대통령이든 총리든 같이 이렇게 동석으로 나란히 앉아서 악수를 합니다. 심지어 최근에 일론 머스크라든지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비즈니스맨이 중국에 갔지 않습니까? 시진핑 만나고. 근데 그런 자리에서 나란히 같이 앉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미국의 국무장관을 일부러 저렇게 앉혔다? 근데 과거에 트럼프 시절에 폼페오라든가 이런 사람이 국무장관이 시진핑 만나러 갔을 때도 저렇게 하진 않았죠. 그래서 저것도 현재 어떤 미국과 중국의 갈등 관계, 긴장 관계를 갖다가 희화화시키는 그런 그림이 아니었는가. 그렇기 때문에 저게 어떤 뭐 외교적으로 굴욕은 아닙니다. 미국이 외교적으로 굴욕은 아니나,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표준적인 에티켓에서는 상당히 이제 떨어진 거다. 근데 이제 외교라는 게 자국의 국가 원수를 지나치게 필요 이상으로 저렇게 높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남의 어떤 사절단을 낮추고, 그게 이제 촌스러운 겁니다. 그게 자기들이 위신을 격상시킨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런 자료화면이 나간다고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시진핑이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전 세계 서방 언론들이 저거 좀 이상하다라고 보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거는 결코 좋은 일은 아니었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블링컨이 회담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회담, 한 번의 회의로 이제 모든 관계가 새로 정립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긴 장관 노력의 일환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다만 이제 중국 총리가 미국을 방문한다든지, 그 다음에秦刚 외교부장이 조만간 다시 미국을 방문하는 거, 그래서 다시 협의를 계속 해 나가자 하는 그런 약속이 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아마도 이제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아펙 회의가 있는데, 이번이 미국에서 개최하니까 미국이 의장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아마 시진핑이가 미국에 가게 되면은 그때 에이펙 정상회의 때만 만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점쳐주고 있습니다. 아마 만나겠죠. 예. 그 미국 가져가서 시진핑을 만나지 않겠다고 하면 굉장히 이제 머쓱하니까, 그거는 미국으로서도 좀 힘들고 중국으로서도 굉장히 이제 좀 불편한 그런 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만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앞에 지금 인도에서 G20
G20 정상회의가 있는데 아마 그때도 만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건 따로 정상회담을 하기보다는 잠깐 이제 만나서 뭐 악수 정도 하는 걸로 끝날 수도 있겠죠.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바이든이 시진핑을 만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막 대탕크 수준은 아닙니다만, 중국과 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계속해서 위기 관리 차원에서 중국의 관계를 좀 더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언급을 이제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하반기에는 미중 간의 어떤 그 협의, 물론 이제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블링컨 방중 기간 중에도 이제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절대 서로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상태고, 다만 거기서 블링컨이 또 한 번 강조를 했었는데, 이거는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중국의 대표권은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만을 독립적인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은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것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다만, 그걸 일방이, 뭐, 그게 대만이 됐든, 그 다음 중국이 됐든, 일방이 어떤 무력으로서 현상 변경해서는 안 된다. 그건 다시 늘 진부할 정도로, 이제 지겨울 정도로 많이 나오는 레토릭입니다만, 일단 서방 또는 미국의 원칙적인 입장은 이번에 확실히 각인시켰다. 그러니까 사실은 새롭게 합의한 건 아무도 없다는 거죠. 다만 만남 그 자체가 의미가 있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문제는 나중에 끝부분에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하기로 하겠는데, 최근 한반도 정세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정찰 위성을 쏘고 난 다음에 이제 실패를 했죠. 그게 이제 천마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은데, 그게 2단계 부분, 떨어져 나가는 그 부분이 이제 한국 해군이 인양을 한 것 같습니다. 확보를 했고, 그래서 그게 뉴스에 나왔는데, 그게 아마 미국하고 공동 조사를 하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이런 이제 큰 부분을 갖다 우리가 확보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2단계 기체 부분을 갖다가 조사를 한다면은, 북한 미사일의 어떤 수준이라든가, 사양이라든가,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모르겠으나, 부분적으로는 좀 중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엔진 부분에 만약 결함이 있다면은, 그걸 2차 발사하는 건 그리 쉽지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정찰 위성 2차 발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6월 15일 날, 그 대신에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를 했네요, 보니까.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자주 빈번하게 100발 이상을 이제 미사일을 쏘아대니까 거의 조 단위의 금액이 들어갔죠. 이러다 보니까 한국 국방 관계자들이나 그 다음에 정치권이나 언론이나 별로 그렇게 신중 또는 신중 모드라 해야 될까요? 그렇게 진지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걸 갖다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워낙 자주 일어나니까. 사실 이 사건 하나만을 두고 보자면 이게 유엔 안보리 규탄 성명 이런 것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메커니즘이 저는 작동하지도 않고, 이제 저가 사운드를, 그런 발사를 한들 어떡하겠느냐, 이런 식의 푸념, 이런 어떤 자포자기가 팽배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뉴스인데도 워낙 최근에 굵직굵직한 다른 뉴스들이 많다 보니까 거의 언론에서 그냥 굉장히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만 다루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 2발 발사했는데, 이건 한국보다 일본에서 더 지금 촉각을 곤두세운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있고 나서 바로 6월 16일 날 미시간이라고는 이제 미 핵 추진 잠수함이 이제 부산에 입항을 했습니다. 이게 15일 날 쐈다고 해서 바로 왔느냐면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입항하는 건 예전에 잡혀 있었던 건데, 공교롭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있고 난 바로 그 뒷날 부산 입항했다 이런 겁니다. 이것도 이제 크게 보면은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 워싱턴 선언에 따른 합의 사항의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미시간호가 일단 미국 최대 핵 잠수함 중에 하나인데, 핵 추진 잠수함인데 2,500km 거리를 날아가는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미사일 150기까지 탑재 가능한 그런 능력을 가진 잠수함인데, 일단 이런 게 대한해협에 떴다, 부산에 입항했다, 이것만 가지고도 엄청난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일은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한국을 자꾸 드나든 일은 점점점 빈번해질 겁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억지를 강화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니까. 그래 이제 우리뿐만 아니고 최근에 이제 미국하고 일본, 그 다음에 거기에 호주, 뉴질랜드도 끼어 있습니다만, 최근에 필리핀이 새로 대통령이 뽑히고 나서 완전히 이제 친중 노선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우려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거의 친미적으로 돌아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 2월 16일 날 3개국, 미국, 일본, 필리핀이 이제 모여가 지역 안보 논의를 했었는데, 공동 성명도 발표를 했고,
거기에 막 북한 문제, 이게 좀 그 지역적 균형을 파괴하는 그런 주요 인자가 될 수 있다는 데서 우려를 표명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미국, 일본, 필리핀 요 3개국, 그 다음에 미국과 필리핀은 당연합니다만, 일본과 필리핀과도 오래전부터 같은 군사훈련 같은 거 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는 공동의 어떤 위협 세력에 대해서 같이 공조체제를 꾸려나가는 이런 국가들이 점점점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 굉장히 우려했었는데, 필리핀이 실제 외교 안보적 측면에서는 별로 우려할 게 아니다. 나름 미국의 어떤 핵심적인 이익을 건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연합전선에 필리핀도 들어갔다. 아마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블링켄의 이제 방중과 관련해서 한국 언론 보도를 보니까 정말 한심한 거는, 이게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이제 위기 관리 차원입니다. 만났다고 해서 다시 화해를 하자 이런 게 아닙니다. 일단 자신들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서로 양보하거나 합의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이제 탐색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걸 문서나 전화로 하기보다 일단 가서 한번 의중을 떠본다는 그런 거지, 이걸 가지고 한국의 언론들이 얼마나 조례방정을 떠냐면은, 이게 만약에 미중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한중 관계가 다시 정상화되는 물꼬를 트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의 지금 해석을, 그것도 이제 주류 언론들, 동아일보, 중앙일보라는 주류 언론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조그만 지금 주식이 떨어진다, 부동산이 떨어진다 하는데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간 올라가는 그걸 가지고 무슨 대단한 질적 변화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해석하는 주류 언론들, 이거 여러분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외교가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속성 자체가 그렇게 복잡한 논리를 가진 건 아닙니다만, 지금 나타나는 현상, 어떤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다, 그 하나 가지고 그렇게 확대 해석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장하이밍 그 문제, 이것 때문에 지금 일본에서도 이제 대대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데, 한국의 과거와는 다르다. 중국에 대해서 꽤 쓴소리도 한다. 그 다음에 중국의 어떤 망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건 한중 우호를 저해하는 일이다. 이런 식의 언급, 이것도 상당한 과거에 비해서는 엄청난 진전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 또 어떤 좌파 언론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미국과 중국이 완전히 화해 무드로 돌변했을 경우에 중국을 적대시했던 한국이 또 중국으로부터 어떤 강한 펀치를 얻어맞을 것이 아닌가, 요딴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단 한번 과거 70년대의 어떤 대탕도 그런 거하고 지금의 대탕도 약간의 관계 정상화의 기운이라든가 그거하고 동일시해 보시면 안 됩니다. 근데 과거에 70년대 있었던 건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만, 지금은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아니고, 여전히 미국과 중국은 언젠가 한번 근본 일척의 승부를 겨룰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 정부가 디커플링이 아니고 디리스킹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중국으로서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디커플링이라는 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고 해서, 중국이 미국 경제를 위협한다고 해서, 공급망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갑자기 지금까지 수교를 그만두고 수교를 취한다든지, 아니면은 미국 기업한테 수출 수입을 하지 말라더니 그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자유시장 경제가 그건 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걸 규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궁극적으로는 그런 단계에 들어갈 때까지 디리스킹,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입 다변화, 수출 다변화를 하자는 이야기거든요. 하지만 결국에는 중국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디커플링을 디리스킹으로 바꾼다고 해서 그렇게 환영할 입장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그런 단어 이런데 침소봉대한다고 그럴까. 그 다음에 주류 언론들이 뭔가 매일매일 하루에 획기적인 뭔가 센세이션이라는 기사를 내보내야 되니까 굉장히 하찮은 그런 어떤 인시던트, 액시던트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과대평가하는, 과잉 해석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발 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카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카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많아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